네,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산업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언론에서는 공동부유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해외에서는 중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러한 사상들이 향후에는 더욱더 팽배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존의 중국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중국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까지도 최근에는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최근의 정책 변화, 그리고 바뀌고 있는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어떻게 중국을 해석을 해야 되고 중국 투자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이것부터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 자체의 정책이 변곡점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중국은 사실 과거에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거는 선부론입니다. 즉 먼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샤오캉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게 과거의 어떤 정책 기조였었고, 계획개방 이후에 사실상 저희가 많이 접해왔던 중국이 그런 중국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특히 7월 1일 그 중국에서 100주년 기념사를 마감으로 샤오캉 사회가 끝났고,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부유론이라는 이론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동부유론에서 특히 공동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과거의 사회주의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언급되는 부분이지 않냐. 그래서 패러다임이 적어도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부유론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이 어떤 단순하게 서방의 경제 모델이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이런 자본주의 방식을 혹은 어떤 경제 성장 발전의 방식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의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외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무역에서 기술이나 금융 쪽으로 그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의 어떤 환경이 과거에는 중국한테 유리한 상황이었었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더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거와 같은 성장 모델을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양극화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양극화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심화가 됐습니다. 물론 전 세계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고소득층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의 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이후부터 더더욱 그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의 어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사회적 모순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권을 안정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외 환경이 바뀌고 있고 중국 국내 내부의 어떤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지금 공동부유론이라거나 혹은 어떤 산업 규제를 하는 이러한 맥락의 하나다,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근에 이러한 변화들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중국의 고성장과 어떠한 큰 내수 시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했었던 논리를 해치느냐,
그게 저는 사실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4페이지에서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쌍순환 전략이 뭐 내수시장 기반이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여기에 핵심은 중국 기업들이 전체 공급 사슬에서 과거보다 더욱 많은 부를 창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갔었을 때 중국은 대부분 저부가가치의 산업 체인이 있었습니다. 즉 가공 생산을 했었던 거고요. 100원짜리 상품을 만들다고 했을 때 중국이 벌어갈 수 있는 이익은 10원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쌍순환 전략, 내수시장 기반의 전략에서는 중국 기업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은 고부가가치의 영역들인 거고요. 즉 상품을 생산을 할 때 R&D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브랜드 마케팅, 가공 생산 이 모든 영역을 다 중국 기업이 스스로 직접 해나가겠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산업 고도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원짜리 상품을 만들었을 때 중국 기업이 10원만 가져갔다라고 했었으면 향후에는 100원짜리 상품을 만들 때 30원, 50원의 이익을 중국 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 중국이 이러한 전체 생태계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더욱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어떤 산업 규제를 하는 부분은 이 생태계를 해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했었을 때 오히려 밑에 있는 기업들이 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엔 다 같이 성장하는 부분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최근처럼 어떤 반독점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큰 기업들을 좀 제한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정부가 나가려고 하고 중국 기업이 돈을 버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맥락과 혹은 투자가 저희가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러한 원칙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정책도 사실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 중국은 지금 역주기 조절과 과주기 조절, 그러니까 정책도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중국이 그때부터 어떤 내부의 개혁이나 성장이나 왜냐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을 하려고 했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요. 다만 이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대로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이슈 해결, 예를 들어서 중국은 호구 문제가 있고요. 중국은 어떤 집값이 너무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호구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호구 문제는 똑같은 북경시 시민과 어떤 A 도시의 시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북경시 시민이 베이징대를 입학할 때에는 사실 그 할당량이 뭐 100개 중에 한 40개 정도는 가져갑니다. 반면에 다른 성 지역에 있는 주민이 베이징대에 붙으려고 하면 그 할당량이 많아야 5개입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다른 북경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베이징대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베이징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당량이 40개이기 때문에 그중에 40등까지 해도 충분히 베이징대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도의 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기본 사회 고착화 현상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국은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국가 경쟁력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로벌리 이제는 G2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저부가가치의 영역들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을 해서 최근에 친환경 산업이라거나 뭐 첨단 제조업이라거나 국산 대체라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행을 잘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법치국, 다양한 진짜 인터넷 관련된 뭐 치국 그 법적들이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어떠한 이런 제도들을 틀을 마련해서 이 제도와 이 법에 의해서 치유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 정책이 어떤 단기의 과열이나 어떤 단기의 뭐 침체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그 전 세계에서의 어떤 경쟁력 혹은 영향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경쟁력이던 그거를 또 이행하는 과정의 어떤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자국민 혹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실상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스럽기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성장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근처럼 뭐 사교육 때리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됐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 실업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 7월에 들어서 지표가 일제히 부진해지면서 중국 경기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는데 저는 중국 경기 우려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부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들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경기 부양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두 차례의 지준율 인하와 그리고 재정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경기를 부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간 발행액의 37%밖에 사용을 지금 안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 남아 있는 63%의 그 재량들이 발행이 되면서 오히려 좀 더 빠르게 경기를 부스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월 경기 지표 상당히 부진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는 그 일회성 요인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부 지역에서 확산이 됐다거나 아니면 홍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연말로 가게 되면서 관련된 일회성 요인들이 재개가 되고 그렇게 되고 거기에 경기 정책까지 부양이 되면서 오히려 경기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체 연간 성장률은 올해는 8.5%, 내년에는 한 5% 중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가운데서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사실은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중국 내부의 어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혹은 기타 국가와 경쟁을 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육성해 간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투자의 노직, 저희가 중국 투자를 여지껏 해왔었던 그러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하고 홍콩이나 미국 주식들도 많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육성 산업에 향후에는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육성 산업이다라고 봤었을 때는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글로벌리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그 전반적인 이 경제 운영의 어떠한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안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공정, 즉 내부의 어떤 사회 모순, 세 번째는 환경 보호, 네 번째는 금융산업에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중국 정부가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육성산업에는 반도체라거나 배터리, 그리고 첨단 소재, 우주항공, 방산, 방산, 그리고 국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환경보호 관련돼서는 사실 올해에도 되게 좋았던 수익률을 냈었던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차, 환경처리 산업,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정이라는 이런 내부의 어떤 양극화나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규제 산업이 좀 더 많지만, 저는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농기계라거나 아니면 혁신 바이오, 그리고 농업 유통, 즉 농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산업에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얘기는 최근에도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지금 사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조정이 혹시 나타나게 되면 그때 다시 따라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료에 아마 보이시는 것처럼 텐센트와 CATL, 즉 텐센트는 어쩌면 규제 산업의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TL은 중국 정부가 지금 육성하는 산업의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텐센트의 12개월 PER은, 즉 밸류에이션은 한 18배이고요. 반면에 CATL의 밸류에이션은 140배입니다. 이미 사실 이 회사가 적정한 지금 가치는 향후 이익을 140년 동안 벌었을 때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140년이라는 기업이 과연 존속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즉 그 말은 상당히 비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7월 시장 규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육성 산업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해당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12개월 PER도 140배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타났을 때 다시 좀 이런 산업들에 진입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16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그때 철강이나 화학,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등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한국에서도 백마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각 영역별의 1등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5, 6년 동안 중국에서는 대형주만 갔었던 장세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중소형주의 대표 지수라고 불리는 CSI 500이나 CSI 1000, 이런 지수들이 대형주 대비 지금 상대 강도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주요하게 중국 정부의 어떤 육성 의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첨단 제조업을 지금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 부양책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첨단 제조업은 어떤 대기업 하나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독일처럼 히든 챔피언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전체 나라의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말에 산업 규제, 인터넷이나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었지만 사실 7월 말에 중국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중소기업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은 중소기업들을 히든 챔피언이냐 아니면 그냥 강소기업이냐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고 그 기업들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전 세계 상위 3등 안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에 필요한 리소스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과거 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했었을 때는 대기업 중심이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을 좀 더 중심으로 이러한 부양책들을 많이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체 고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어쩌면 전 나라의 미세혈관과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지원이 대기업에서부터 중소형 기업으로 가게 되면서 전체의 원기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5년 동안 눌려 있었던 중소형주들이 다시 좀씩 이런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중소형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어떤 한 제품이나 한 영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는 전 세계 국가들의 중소형주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거는 단일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는 ETF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전정특신, 즉 전문성, 그 다음에 정밀성, 특수성, 그 다음에 혁신 이런 기업들을 갖춘 기업들을 중소기업, 정전특신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강소기업들이 과창판에 29% 상장이 되어 있고 차스닥 시장에 42%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보다는 오히려 과창판 ETF거나 아니면 차스닥 ETF로 이런 중소기업 육성의 지원과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CSI 500 ETF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바이더딥입니다. 사실 요즘에 홍콩 항생 테크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고 또 중국의 많은 이런 테크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언제 사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향후 2, 3년 뒤까지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지금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은 산업 규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가가 정책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그런 다음에 넥스트 단계는 기업들의 이익이 사실상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이런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 상해나 심천 A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이 지금도 계속 전망치가 우상향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MSCI 차이나라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수의 12개월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서 기존에 창출했었던 어떤 이익들이
현재는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횡보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되기에는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아직 규제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주목을 해보는 부분은 이 빅테크 기업, 특히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해외 상장 관련된 이슈입니다. 중국의 그 정치국 회의에서도 올해 하반기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 이슈 관련돼서는 제도를 좀 정비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바로 VI라는 이 가상변 이익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뭐 법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에 만약 중국 정부가 이런 방식의 상장을 중지를 시키게 되면 기존의 미국 상장을 했었던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저희는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책 발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도 지금이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규제가 남아있어서 좀 더 투자를 한다고 이런 많이 하락한 주식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었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과거에도 중국은 이런 산업 규제 리스크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주모테 13년, 14년 반부패를 했었던 상황 케이스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텐센트 사례 2018년 게임 산업 규제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귀주모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13년부터 반부패를 시작을 했고요. 주가가 한 15년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위에 이익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는 거의 정체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부패를 하면서 이 중국의 어떤 산업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도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다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15년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21년 지금까지 최근엔 좀 빠졌지만 2,000 위안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때 400위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텐센트 사례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년 3월에 게임업 규제가 되면서 텐센트도 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는 이익이 정체가 되고요. 주가도 등락은 했지만 전체의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횡보 국면이었습니다. 다만 19년 한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다시 이익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주가도 지금의 그때 당시에 2배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례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그 경험을 보게 되면 산업 규제 때문에 당연히 기업한테는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경영진들은 이러한 산업의 변화, 경영 환경의 변화들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구조 조정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과를 발휘를 해서 이익의 상승이 되고 주가도 여전히 다시 대장주의 역할로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의 이러한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따라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즉 2, 3년 뒤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기업들을 사는 거는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빠지긴 했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좀 밸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기 때문이고요. 저희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텐센트라거나 항서제약이라거나 이리유업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 이미 상당히 너무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줍줍하는 이런 전략들을 펼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 난다는 얘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뭐 개별적인 사례에 좀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위험 지표라고 보고 있는 뭐 크레딧 스프레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낮은 레벨에 놓여져 있고요. 뭐 보시면 15, 16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채 부도를 보여주는 어떤 이런 스프레드 지수도 보시면 15, 16년 그때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핵심은 이 부동산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번 너무 과도한 부채를 일으키지 말라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일부 기업들에서 약간 유동성 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뭐 지준율 인하라거나 재정정책 이런 경기부양책을 써서 전체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늘 있지만, 중국의 부채에 대한 우려도 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해외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중국이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중국의 기업들이 수익도 잘 내고 이런 방향하고는 사실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어떤 육성산업,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과대하게 좀 낙폭이 빠졌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투자를 여태까지 보면서 늘 있었던 거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좋은 기회로, 수익률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2015년 급락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의 좀 급락장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기회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